안녕하세요, 여러분. IT의 신 이용수입니다. 오늘도 테크 갈아먹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써올린 AI 급등. 이거 이슈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요.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예전에도 몇 번 정리해 드렸는데, 그렇죠.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요즘에 시장이 핫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시대의 메모리가 주도권을 가지려면 사실 지금 AI의 주도권은 결국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죠.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빅테크 업체들이 다 끌려가는 형국입니다. 다 끌려갑니다. 빵이나 마가나 다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엔비디아한테 끌려가고 있고, 엔비디아가 지금 천조 원을 시총을 이제 터치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번 1분기 실적이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엔비디아가 실적 서프라이즈도 주목적 임팩트가 있었지만 결국 독점 업체는 사악해진다. 이런 거를 여실히 느낀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번에 챗GPT가 쏘아 올린 공이죠. 이게 이제 작년 말에 불러일으킨 40일 만에 1000만 돌파. 지금 이제 수억 명이 쓰고 있는데, 이미 챗GPT를 쓰고 있는데, 자, 여기서 가장 수혜를 본 게 엔비디아죠. 왜냐면 이 GPU 가지고 빨리 투자를 하는 게 지금 모든 클라우드 업체, 빅테크 업체들의 지금 당면 과제입니다. 근데 이제 독점력을 확인했죠, 엔비디아가. 그런데 점점 사악해지기 시작합니다. AI 생태계 조성에 이제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약간 좀 부정적이다.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일단 지금 GPT라는 게 트랜스포머 모델이잖아요. 트랜스포머 모델인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지금 시간상 다 불가능하고, 일단은 트랜스포머 모델은 막대한 데이터가 필요하죠.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지금 메모리 짠돌이로 칩을 내고 있죠.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A100에서 H100으로 가면서 캐시 메모리가 별로 안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GPGPU용 HBM도 40기가하고 80기가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짠돌이거든요. CXL이나 이런 걸 통해서 메모리 확장을 해주면 제일 좋을 텐데 그런 것도 별로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의 GPU가 메모리가 덜 필요해서 그런 건가?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요. 사실은 AI에서 메모리는 병목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면 쓸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CXL 같은 확장형 인터페이스가 나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엔비디아가 왜 메모리 짠돌이를 하냐? 자, 메모리가 확장이 되면 엔비디아 GPU 성능이 체감이 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PU를 최대한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메모리 사용량에 제한을 걸어두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죠. A100에서 H100으로 지금 성능이 한 3배 정도 좋아지는데요. 성능이 3배 좋아지는데 가격을 3배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는 뽕을 뽑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빅테크 업체들이 AMD에 거는 기대가 크죠. 사실 AMD는 지금 GPU를 하는데 사실 PC 쪽에서나 일부 하고 있지, 서버 쪽은 그냥 다 엔비디아 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 GPGPU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근데 AMD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큽니다. 모든 빅테크 업체들이. 요거는 TSMC가 파운드리 독점하면서 계속 이제 횡포를 부리잖아요. 갑 같은 을일. 그래서 이제 팹리스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삼성 파운드리에 희망을 걸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삼성 파운드리가 좀 올라오면서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물량이 많이 오고 있고, 자, 요 아이디어를 AMD한테도 똑같은 컨셉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AMD에 대한 거는 기대가 크고요. 지금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AMD하고 협력해서 칩넷 기술로 이제 H100 성능을 넘볼 수 있는 MI300이라는 걸 선보였고요.
요게 MI 250에 비해서 AI 성능이 8배가 빠르고, 네, 와트당 성능은 5배. 네, 가격이 착합니다. 지금 H백 같은 경우는 3만 달러거든요. 네, 그런데 만에서 15,000달러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단 H백 같은 경우는 4나노 공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TSMC가 너무 비싸게 받아먹으니까 요거를 또 엔비디아가 한 번 더 쿠션 치는 건데, AMD 같은 경우는 6나노, 요 4개의 6나노 칩넷 위에 9개의 5나노 칩넷을 적층해서 비싼 3나노를 쓰지 않고 이제 원가 절감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파운드리 가격을 아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NV 링크라는 인터커넥트 기술을 쓰는데, AMD는 그냥 GPU를 아예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적용해서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커넥션 역할을 캐시 메모리를 넓혀서 해결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엔비디아가 이제 모듈 간의 인터커넥션 할 때는 멜라녹스 기술 가지고 했는데, AMD는 이제 PCI 익스프레스 칩넷 전용 버전인 UCI 익스프레스. 네. 이게 이제 칩넷 그 스탠다드 표준이죠. 네, 요걸 가지고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등 클라우드 업체 마이크로소프트가 AMD하고 협력한다는 것만 봐도 엔비디아의 독점 횡포가 네,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AMD가 엔비디아를 견제해주면 고객 입장에서는 좋아지고요. 생태계도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입장에서도 좋아요. 메모리 업체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AMD 파이팅 이러고 있는 거고요. 자, 뭐 SK 하이닉스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HBM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니까. 지금 이제 데이터 트레이닝에서는 이제 GPU 성능이 압도적인데, 앞으로는 이제 추론 쪽에서는 요 NPU가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 추론용 칩은 이제 저비용, 저전력, 초저지원 등에 이제 초점을 또 개발되고 있는데,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여기 노리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리벨리온이나 국내에서는 뭐 퓨리오사, 사피온 뭐 이런 회사들이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향후 추론 시장이 기화되고 여기 스탠다드가 생기면 자체 칩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자사 데이터에 맞게, 네, 데이터를 다른 기업한테 넘겨주기 싫죠. 그래서 국가별, 기업별 자체 생태계를 꾸리려면 NPU 쪽이 더 부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뭐 실제로 구글 같은 경우 TPU를 개발해서 데이터 센터를 사용 중이고, 뭐 아마존은 인퍼런티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브레인 웨이브 등을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국내에선 통신사들은 SKT가 사피온, 그리고 KT는 리벨리온에 이제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퀄컴 같은 경우는 엣지 디바이스용 이제 추론용 AI 칩을 개발해서 하고 있고, 인텔은 이제 너바나, 하바나라는 스타트업을 인수해서 개발 중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트랜스포머 이전 모델에서 AI 칩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되게 곤란해요. 왜냐면 지금 메모리가 이렇게 대량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요때는, 과거 때는 이제 이 라벨링을 통해서 이거를 하기 때문에 D램이 아니라 캐시 메모리, SRAM 위주로 설계를 했는데, 지금 GPT 모델은 수백 기가바이트 단위로 D램이 필요하거든요. 라벨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메모리 산업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독점 구조보다 NPU가 활성화되는 게 좋다. 앞으로 뭐 이런 게 이제 활성화 되겠죠. 네. 될 텐데 당분간은 엔비디아의 판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쿠다라는 이 생태계가 이 개발자 생태계가 굉장히 커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또 그 소스 코드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NPU를 하려면 사실은 이걸 또 컴파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컴파일 자체를 또 구하기도 힘들고요. 요 허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 생태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런 것들을 다 아니까 점점 사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구글의 사시가 사악해지지 말자인데, 결국 독점 기업이 사악해지지 않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엔비디아가 잘 되면 수혜를 보는 국내 기업은, 네, 일단 탑은 한미반도체죠. 네, MSVP, 마이크로소프트 비전 플레이스먼트, EMI 차폐, TSV TC 본딩, 요게 핵심이죠. 네, 요게 SK 하이닉스 HBM 만들 때 쓰이는 장비죠. 그리고 메타 그라인더, 요런 게 모두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필요한 장비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많이 올랐고요.
매매 관점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와, 이 무거운 SK 하이닉스가 네, HBM 매출 비중이 5%밖에 안 되는데도 이거를 이제 최근에 막 들어올리는 것 같고요. 일단 엔비디아 A100하고 H100에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HBM이 들어가고요. HBM3가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실제 HBM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그래서 와, 요게 멀티플을 또 인정받는 것 같고,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는 이제 중국산 서버에 고다층 기판이 들어가는데 요걸 배제하니까 이수 페타시스가 수혜를 보는 거예요. 사실 그 MAV 자체가 이렇게 뭐 대단한 아이템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테마에서는 굉장히 이게 아이디어가 또 먹히는 거죠. 네, 지금 테마에서는 먹히는 아이디어다. 네. 요것도 매수의 관점 좀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제우스가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게 TSV 세정 이제 장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2.5D가 되든 3D가 되든 결국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실리콘 관통 전극이에요. 그러면 이제 칩을 이렇게 딱 수직으로 쌓아서, 네, 수직으로 딱딱딱 쌓아서 보통 지금 HBM 같은 경우 D램을 12장을 이렇게 쌓습니다. 그럼 여기 막 연결하겠죠. 여기서 구멍을 뚫어서. 그럼 여기 틈새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레진을 밀어 넣습니다. 레진 같은 거. 이걸 붙여야 되니까 접착제 같은 것들을 넣어요. 밀어 넣어요. 그러면 이게 밖으로 막 흘러나오고 그러겠죠. 이런 것들을 세정해 주는 게 제우스가 하는 겁니다. 이 수요가 앞으로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우스 쪽을 한번 주목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제우스는 사실 로봇 사업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목해서 볼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장비, 네, 칩렉 공정 확대로 레이저 마커 수요가 증가하고, 그리고 미세 드릴, UV 드릴 쪽에, 여기 이제 플립치 BJ 쪽에, 네, 요 미세 드릴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스텔스 다이싱, 그루빙 이런 것들은 반도체 웨이퍼를 이제 갈아내거나 뭐 이렇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네, 이런 장비들이 많이 공급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릴 회사는 제우스예요. 네. 사실 1분기 실적 쇼크가 나서 지금 주가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매출 970억 나왔는데 영업이 1억 5천만 원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매출 5,090억에 영업이익 463억 나왔는데 결국 중국향 수주 때문이거든요. 네, 중국향. 특히 레거시 공정. 요게 1분기에는 조금 슬로우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연간으로는 성장할 것 같아요. 네. 좀 이제 중국이 워낙 또 이쪽으로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일본이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요 영향이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우스가 일본 자회사가 있잖아요. JET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여기가 혹시 또 수출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요 영향을 또 가지고 프라이싱이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일본 기업들은 정부가 이렇게 해도 잘 회피해요. 조인트 벤처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팔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최근 좀 특이한 거는 5월 15일 날 45,000주 주식 소각 결정을 했어요. 뭐 금액은 6억 5천만 원으로 얼마 안 되는데 어쨌든 실적 쇼크 내고 주가에 신경을 쓴다. 이런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지난해 매출 15% 가량이 이제 로봇 사업에서 나왔어요. 한 800억에서 85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요게 이제 제로라는 요 그 협동 로봇은 작년에 전년 대비 200% 성장했고, 이제 푸드 앤 베버리지 시장에서 계속해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로봇 사업도 한 100% 성장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소프트웨어하고 모터하고 엔코더 같은 핵심 소재 부품을 내재화하고 있어서 고객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 회사 장점이고, 사실 로봇 사업을 굉장히 오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대표이사가 그 한국 로봇 산업협회 임원이거든요. 네, 로봇 협회 임원입니다. 그래서 실력 없고 기술 없으면 뭐 그런 거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2009년 일본 산쿄하고 손잡고 로봇 사업 시작했고, 2019년에 첫 모델 6축 다관절 로봇 제로를 내놨고, 그리고 수평 다관절 로봇 스카라, 그리고 병렬형 로봇 델타까지 라인업이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뭐 무인 카페, 네, 그 로봇 바리스타 이런 것들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세정 쪽은 이제 요게 어드밴스드 패키징, 네,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필요한 TSV 세정, 네, TSV 세정 쪽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여기 이제 본딩 언더필 공정에서 TSV 세정을 이제 납품할 수 있고, 그리고 회사는 이제 싱글하고 배치 타입 이제 세정 기술을 보유한 회사기도 합니다. 사실 요거를 같이 보유한 기술은 제우스하고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이
싱글하고 배치 둘 다 할 수 있는 건 사실 기술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3단 공정이 될수록요, 뭐 기존 60, 80나노 공정에서는 세정이 한 100회 정도만 필요한데 20나노가 되면 200회가 필요하겠죠. 지금 4에서 5나노에는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공정 미세화로 세정 수요가 점점 증가할 거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도, 그죠? 중국에서 레거시 공정 계속 투자할 건데 여기 또 세정 장비 많이 팔겠죠. 네. 그래서 올해 반도체 세정 쪽이 작년에 3,240억에 올해 한 3,700억 기대되고, 디스플레이 쪽은 뭐 슬로우하겠죠. 작년에 720억, 올해 480억. 근데 뭐 OLED 또 투자가 되면 네, 또 기대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로봇 쪽이 이제 작년에 850억 했는데 올해는 한 1,000억. 근데 요게 전체 FA하고 요기 때문에 협동 로봇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그 여러 가지 그 섞여 있는데 협동 로봇은 올해 100% 네, 성장할 수 있어요. YOY로. 근데 이제 이 사업부 전체는 한 이 정도 성장하고, 그리고 플러그 밸브가 한 200억에서 올해 한 10% 정도 성장. 이렇게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장 실적은 안 좋아서 주가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언제 한번 또 주목받아서 네,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일주일 쉴 것 같습니다.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